6시 14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고요. 연말에 선물도 나누고 외식도 해야 하고 돈 쓸 곳이 참 많은데요. 요즘에 지갑 열기가 무섭게 느껴집니다. 고환율의 여파로 수입 물가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수입 물가 지수에 따르면요. 커피는 원화 기준으로 지난 5년 새 4배 수준으로 올랐고요. 소고기나 과일은 30% 이상 올랐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고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보니 체감 물가는 이제 단순한 부담을 넘어서 생활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반영하듯 코로나19 이후 줄곧 늘어나던 자녀들의 사교육비가 5년 만인 올해 3분기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1년 전보다 0.7% 줄어들었는데요. 다른 건 다 줄여도 쉽게 손대지 않는 게 사교육비라는 점에서 그만큼 현실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통업계에선 초저가 상품들을 내놓고 있고요. 정부가 취약계층들의 난방비와 먹거리, 생필품을 더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환율 속에 수입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당장의 체감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은 물론이고요. 지속적인 물가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12월 22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올해 코스피 4천 시대를 기록한 주식시장이 산타랠리로 기분 좋게 마감할 수 있을지 궁금한 뉴스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오늘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절기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낮의 길이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서 조상들은 작은 설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절기에는 집집마다 팥죽을 쑤어 먹으면서 애건을 맞고요. 새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해 왔습니다. 밤이 가장 긴 오늘은 절기상 무슨 날일까요? 너무 쉽죠? 정답 보내주시는 문자에 이 절기의 추억이나 희망, 맛있는 팥죽 이야기도 담아주세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핵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 기술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DNA 정보를 활용해서 뛰어난 젖소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어떤 기술로 이 뛰어난 젖소를 찾아낼 수 있게 된 건가요? 네, 기존에는 부부나 조상 혈통 정보 그리고 우유 생산 기록을 기준으로 젖소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기에 DNA 분석 결과, 즉 유전체 정보를 직접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덕분에 젖소의 능력을 개체별로 훨씬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DNA 분석을 통해서 이 정확도가 얼마나 개선이 된 건가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어린 송아지 평가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어린 송아지의 경우 혈통만 보고 평가하다 보니 정확도가 2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DNA 기반 평가를 적용하면 60%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35% 향상된 셈인데요. 과거에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매조수는 모두 같은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DNA 차이를 통해 개체별 능력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C수소 선발에도 영향을 준다면서요? 네, 큰 영향을 주는데요. C수소 선발은 우유 품질과 생산량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가 핵심 사업인데요. 과거에는 한 마리가 C수소로 뽑히기까지 평균 5.5년이 걸렸습니다. 유산 후 실제 성적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전체 평가를 적용하면 송아지 단계, 즉 1.5년 이내에 선발이 가능해집니다. 세대 간격이 줄고 젖소 개량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네, 낙농가들이 비용을 줄이는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불필요한 사고 비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암송아지는 실제로 우유를 생산해 보기 전까지 능력을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그 과정이 약 3년, 비용은 1,768만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유 판매 수입은 1,187만 원 정도라 말이랑 582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체 평가를 이용하면 능력이 좋은 암소는 맞춤 교배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능력이 낮은 암소는 조기 판매로 비용 절감이 되는데요. 이렇게 전략적인 개체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농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농촌진흥청은 농협경제지주 젖소 개량 사업소와 협력해서 유전체 분석부터 평가 결과 제공까지 일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농가가 분석을 신청하면 농협경제지주가 DNA를 분석하고 그 자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전달하면 유전 능력을 추정해서 농가도 다시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 덕분에 농가에서는 고능력 암소 선발, 저능력 후 조기 판별, 교배 전력 수립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고요. 이번 체계를 구축하기에 24,370두의 유전체 자료를 수집 검증했고요. 앞으로 연간 1,000두에서 3,000두까지 자료 수집 규모를 늘려서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우에 이어 젖소에서도 유전체 기반 조기 선발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C수소 개량 체계 개선과 현장 활용 확대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네, 오늘 팥죽 많이 드실 텐데요. 겨울철에는 붕어빵, 호빵, 이 팥이 들어간 음식들을 유독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팥죽이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죠. 네, 과학적으로 팥은 겨울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팥에는 비타민 B원이 많아 피로 회복이 좋고요. 콜린과 사포닌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서 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붓기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국산 팥 품종이 아주 다양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품종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RR이는 국내 최초로 기계 수확이 가능한 품종인데요. 색이 진하고 식감이 부드러워 호두, 과자나 단팥빵 같은 제과용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2021년도에 개발된 홍주는 알이 굵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아 체내 항산화 활성이 뛰어납니다. 홍차과 홍미는 밝은 적색을 유지해서 팥죽이나 앙금육으로 적합하고요. 알이 굵어 통팥 앙금이나 배기류 가공에 좋습니다. 또 홍단은 색과 향이 뛰어나 팥차나 음료용으로 활용도가 좋습니다. 네,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 농작업 정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파종이 늦은 마늘과 양파의 안정 생산을 위해서 언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네, 마늘과 양파는 영하 7도에서 영하 9도 정도에 노출되면 엄 피해를 입습니다. 생육 관리가 부진하면 엄 피해와 습기, 서리빨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올가을 잦은 비로 아주 sinh 기가 늦어진 곳이 많아 뿌리 내림이 좋지 않은 식물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11월 중순경까지 아주 습기한 밭은 부직포를 씌워 뿌리가 잘 내리도록 보온에 힘써야 하는데요. 특히 난지형 마늘을 중북부 지역에 심었다면 반드시 피복제를 덮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습기, 서리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논에서 재배하는 마늘 양파는 습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땅이 얼기 전에 배수를 잘 정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올해 주식 투자에 관심 많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코스피가 4,000선을 넘는 기록적인 해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강세장에서도 내 주식만 안 올랐다, 손실을 봤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식시장의 궁금한 뉴스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올해 장이 언제 마감하죠? 올해가 12월 31일까지인데요. 네. 12월 30날 장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며칠 남았을까요? 지금 이제 오늘이 22일이니까요. 네. 예, 오늘부터 이제 딱 6거래 남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6거래일 동안에 이제 있는 이슈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배당과 관련된 겁니다. 배당이요. 예, 근데 요 날짜를 잘 저희가 이제 보셔야 되는데 네.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당을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일은 12월 31일이 아니라 12월 30입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예, 봐야 12월 되는 30이고요. 30날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으려면 30날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3일 수도 결제라는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이 아니라 3일 전에, 그러니까 거래일 기준으로 3일 전에 주식을 사야 30날 주식을 갖고 있는 거가 되거든요.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네.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크리스마스 지나고 26일까지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26일이 금요일이고요. 29일이 월요일이고 30일 화요일이니까 거래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 뭐 다 복잡합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고 26일까지 주식을 사시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29일이나 30일 날 주식을 사시면 배당을 못 받으신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고 금요일 날, 그때가 이번 주 금요일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하십니다. 네, 소장님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산타 랠리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산타 랠리는 현상이고요. 하나의 현상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과 다음 해 초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산타 랠리라고 합니다. 다음 연도 초까지 다음 연도 주가가 초까지 올라가는 거. 현상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상을 산타 랠리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이제 분석을 해냅니다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연말이면 소비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박싱데이도 있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비 시즌이 있다 보니까 소비 관련주들의 매출이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관련주들의 주식이 올라가니까 이것이 산타 랠리의
처음에 이제 시작점이 아니겠나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외에 또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들을 놓고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펀드 리밸런싱에 따른 윈도우 드레싱 좀 어렵죠. 네, 너무 어려운데 윈도우 드레싱.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것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꼭 요 산타 랠리 때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펀드를 평가할 때 보통 분기나 반기, 좀 작게는 월 말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식 그 펀드 포트폴리오 내 중에 그 안에서 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들을 일시적으로 조금 매수를 해서 주가를 조금 마사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주가 마사지요?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연말이니까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앞서 언급드렸던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 네. 수요 그 주식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보통 지금 이제 앵커께서도 우리가 내년도에 대한 계획 세우면서 희망이 좀 부풀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좋은 일이 많을 거야라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것이야라고 한다라면 주식을 사는 것이 좋겠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요게 크리스마스 시즌 그다음에 초까지 이어지는 건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어떤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대감이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내년 초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그렇죠.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시즌 정도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도 좀 만나고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만남이 잦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좀 들뜨고 기대감이 있는 거. 결국 주식 시장도 내년이 좋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올해 기준으로 2026년에 정말 5천 포인트가 간다라고 본다라면 지금까지 변동성 하에서 주식을 안 샀던 사람들도 더 오르기 전에 주식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이제 서로 간에 모이면서 주식을 사면 결국 그것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서두에도 언급드렸던 이건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산타랠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 특정 이유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들이 이제 합쳐져서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주식을 사는 걸 텐데 그렇죠. 이게 반대로 그 산타랠리가 기대감만큼 나타나지 않을 때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산타랠리가 이제 나타났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타랠리가 나타나면 보통 1월 효과라는 것도 같이 나타납니다. 1월 효과요? 1월 효과는 그 한 해의 기대감을 다 반영해서 1월 달 한 달 내에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타랠리와 1월 효과는 거의 비슷하게 이제 연결성을 가지고 주가가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1월 하순까지 약 한 달, 길게는 한 달 반, 적게는 한 달 정도, 짧게는 보름 정도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연결된 현상인 거예요? 예, 연결된 현상이고요. 보통 연결돼서 많이 나타납니다. 과거에 이제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산타랠리와 1월 효과가 나타나면 안타깝게도 2월 달과 3월 달에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증권사가 이제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이제 네네. 과거 일이니까 일기장을 뒤져본 거죠. 자, 12월과 1월에 올랐었던 해, 그러면 2월, 3월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걸 딱 보니까 12월과 1월 달에 많이 올랐으면 그 이제 많이 오르면 또 조정을 받는 것처럼 2, 3월에 이제 조정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런 건데 방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오르지 않았다. 네네. 만 산타랠리가 없었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2, 3월에 어떤 조정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요. 산타랠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낙관론보다는 신중론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시장은 그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 특히 올해 같은 경우 9월, 10월 달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정말 그런데 좀 특별한 11월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조정 기간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던 산타랠리에 대한 현상은 일반적인 어떤 현상이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다소 신중론이 지배하게 된다라면 산타랠리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제 주식시장, 내일 주식시장이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제 개인적으로 차영주 너는 산타랠리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라면 네. 저는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배당과 관련해서 올해 많은 기업들이 이익이 났기 때문에 이 배당을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게 무위험 수익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주식을 안 살 이유는 없을 것이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당을 그러면 받고 배당락을 통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네. 오히려 배당 받으려다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볼 그러니까요.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네요. 다행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12월 주가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뭐 10월처럼 주가가 올라간 상황이다라면 배당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쓸 텐데 우리가 소위 시장의 주도주라고 불리웠었던 반도체, 조선,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다 2달 동안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저는 배당과 관련해서 오히려 배당으로 인한 산타랠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산타 랠리를 타고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었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기분 좋게 한 해를 좀 마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이 참 특별한 해였잖아요, 수장님. 네. 일단 올 초만 해도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서는 이 강세장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또 전국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식에 신경 쓸 상황들이 아니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전국이 이제 봄 들어서 안정이 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네. 그런 상태였었고 또 한편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있었던 거 이제 맞아요. 기억이 나시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딛고 일어섰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정부가 주식시장을 살리려는 상법,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표명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외국인들이 화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9월, 10월 2달 동안 약 25조 가량의 매수세를 유입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상승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3분기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3%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올 초만 하더라도 올 1분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2% 역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분기 때 1.3% 경제 성장을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결국 기업의 이익 증가로 나타났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주식시장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됐고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도 고객의 탁금이 80조가 넘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많은 관심을 좀 표명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정책적인 변화가 아주 큰 힘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자금 이동이 일어나기 좀 시작한 것 같죠? 근데 원래 부동산 자금과 주식시장 자금은 저는 좀 구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인데요. 네네. 현장에서 느껴보면 좀 그런 건 있는데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으로 오는 거나 부동산 살 돈을 주식으로 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오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으로 오는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낀 건 아닌데 일단 팔아서 주식으로 간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이시죠. 부동산을 살 거냐 주식을 할 거냐라는 선택지에서는 이제 주식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정도로 선택지가 넓어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네. 거액자산가들께서 오로지 부동산만 봤었다라면 부동산 같은 경우 정부가 여러 가지 억제책도 있고 또 이제 부동산 투자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슨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률이 워낙 악화 일로로 치닫다 보니까 네. 많은 거액자산가들이 이제는 주식을 투자해도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도 완화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것도 내년부터 적용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본격적인 자금 이동은 2026년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자금 이동이라는 게 2026년에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글쎄, 늘어날 그거는 거다, 조금 이제 이건 좀 말씀이시죠? 성격이 좀 다르죠. 보통 우리가 그래요? 부동산 여기도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이 있고 주식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쵸. 있습니다만 네. 둘 다 잘 아시는 분은 굉장히 이렇게 좀
적죠. 지금 딱 한 번이 떠오르긴 하는데 네. 그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 투자자분들도 부동산과 주식을 다 아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둘 다 아는 전문가분들이 많아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오,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시장에 관심과 투자가 많아지면서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 해외 주식도 이제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주가 수익과 그 환차익이 많이 엇갈리는 그 힘든 경험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또 여기에 덧붙여서 또 이렇게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원화 약세의 또 원인이다. 라고 또 몰매를 또 맞는 부분까지 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10월서부터 11월 사이에 소위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분들이 자금을 대거 미국으로 보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원인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좀 보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주가가 국내 주식시장이 이례적으로 올해 70%가 올랐거든요. 네. 70%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이 그만큼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뭐 연초에는 오히려 미국 시장의 수익률이 좋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거기도 변동성이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서학개미로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쟁도 있었고 네. 일부 언론에서는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변하고 있다 또 이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수익률 변동성이 있더라도 만약에 매도를 하셨었다라면 원화가 약세였기 때문에 환차익을 또 볼 수 있었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내가 단기간에 양 시장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매매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원화가 약세이니까 내가 미국 주식을 팔아서 동학개미 운동으로 그 시장으로 와야지, 국내 시장으로 와야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현실성은 조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올해는 상대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용이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국내 시장과 비교해서 한번 서로 겨뤄보자. 라고 했었던 진검승부가 또 펼쳐졌던 또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진검승부요. 예. 오, 이렇게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올해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뭐가 있을까요, 소장님? 일단 뭐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그게 결국 운이 됐던 실력이 됐던 그게 결합이 돼서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 9월, 10월 달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올 초에 수익률이 좋았던 분들이 하반기 때 수익률을 좀 지키지 못했었다라면 한번 내가 운에 의해서 수익이 난 것이냐.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또 결국 이제 좋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실력인데 네. 단순하게 100% 실력이다라는 거 플러스 여기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몰리면서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한번 좀 구분하는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좋았을 때 수익이 좋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빠졌다라면 이거는 결국 천수답식 매매 방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수익률을 내가 잘 지켰다라고 한다라면 나의 이제 실력이 확실히 이제 높은 수준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이제 우량주를 같이 투자하는 시장이 확실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조선방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량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또 이것은 가치 투자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량주를 가치 투자를 얼만큼 잘 하는 것이 만약에 조금 주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주식을 파셨던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런 분들은 상당히 배가 아프실 텐데 그거 이제 가치 투자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소외 종목이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올라가겠지라고 좀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올해 상당히 좀 재미를 못 느끼시는 의외의 결과를 또 초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그 이 원인과 이유를 속속들이 좀 구분해서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장이
그 자신을 돌아보기 상당히 좋은 장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주식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좋을 때 그 흥분감에 쌓이는 것보다는 좋을 때 과연 이게 내가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한번 잘 연말에 좀 쉬는 기간 동안에 좀 돌아보는 것 기회로 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주변에 수익을 얻으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좀 비교도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어떻게 했을 때 그냥 뭐 난 삼성전자 뭐 한 몇십 년 두고 있으니 올랐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는 좋은 주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네. 결국은 또 그게 오만전자까지 빠졌을 때는 또 마음고생을 하셨던 부분들도 그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고생을 하셨다라는 것을 잘 견뎌내는 것도 하나의 또 그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잘 돌이켜 보면서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것을 기록으로 좀 남겨 놓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생각만 하고 또 지나면 또 금방 잊어버리는 게 사람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또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반복 실수를 하기 때문에 한번 그냥 두서없이 그냥 그 우리가 이제 다이어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메모장 같은 거 노트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올해를 한번 쫙 그냥 오. 자신만의 네. 일기 쓰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그때 당시에 매매를 또 기준으로 보고 적고 하다 보면 많은 위대한 투자자들이 기록으로 남기라 그랬거든요. 아,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가계 경제를 위해서는 가계부를 써야 되고 네. 우리가 이제 내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일기를 쓰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해 볼게요. 이렇게 주식시장에 관심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기도 하고, 재테크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해요. 열심히 했는데 내 주식만 안 올랐다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소외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들에 대한 공통점 혹시 발견하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 올해 소외를 당하셨다라면 대형주 매매를 잘 못하셨을 분들일 것 같습니다. 대형주 매매요. 예, 올해는 이제 대형주다라는 것이 이제 사이즈가 큰 주식인데요. 의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매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하이닉스는 한 3배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한 2배 정도 오른 상태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던 것은 좀 이례적인 현상들이다라고 놓고 보면 보통 그런 것보다 작은 주식들의 수익률이 평상시에는 좀 기대감이 좀 높았었던 것들도 있고 변동성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생물처럼 변하는데 시장이 조정기에 있다라면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좋았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올해 시장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이즈가 큰 주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톰이나 존슨 같은 애들이 작은 종목을 잘 알지도 못하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만에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큰 TSMC는 종목밖에 모르죠. 떠오르죠. 네. 근데 뭐 대만에도 물론 똘똘한 작은 종목들이 많겠죠. 근데 저도 그런 걸 잘 알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쵸. 것처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확연히 드러난 수출주도형 관련주들, 조선, 방산,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은 의외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 금액이 작기 때문에 많이 못 산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은 좀 바꾸셔야 되는 거가 아니겠나. 그리고 우리 시장이 앞으로 MSCI 선진국 지수가 들어가면서 선진화되면 될수록 결국 사이즈 큰 애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은 뭐죠? 사이즈 큰 주식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수익률이 좋다라는 것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비투에 대한 경고음도 좀 높아졌어요, 수장님. 강세장이라도 이런 비투는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원래 비투는 강세장 초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막 반신반의할 때 네. 그럴 때 이제 초입에 들어가는 거고요. 다 이제 누구든지 강세장이다라고 인정할 때는 이제는 비투를 더 이상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좋다라고 그랬을 때 항상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비투라고 한다라면 신용 매매를 이제 비투라고 하죠. 물론 뭐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비투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논외로 치는 거고요. 네. 신용 같은 경우 또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신용 잔고가 27조에서 28조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러면 30조, 40조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 잔고는 28조 이상 늘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권사들의 자기 자본만큼만 신용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게 28조이기 때문에 25조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신용 매매를 자제를 하는 것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비투에 나섰다라는 것들이고요. 비투에 나섰다라는 것은 만약에 25조에서 27조, 28조까지는 비투가 계속해서 내 뒤에서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지만 이제 28조, 27조가 오면 내 뒤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비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비투를 조금 줄여갈 수 있는,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비투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손실이 나면 줄이기 어려워요. 이익이 그러니까요. 났을 때부터 조금씩 줄여가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산 주식이 이익이 많이 나면 그걸 팔아가지고 새로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기존의 비투를 상환하는 빚을 갚는 그런 방식으로 비투를 조금 줄여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익이 났을 때 비투를 줄이자. 이거 네. 정말 말은 쉽지만 그 이익이 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손실 커진 분들 어떻게 하는 근데 거죠? 이제 비투로 손실이 커지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렇기 진짜로.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저희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능한 한 줄일 수 있을 방안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장님 주로 AI 기술주 중심으로 이 편중된 시장이 변동성을 많이 키우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기회도 있는데 그만큼 리스크도 커요. 그렇습니다. 네, AI 거품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런 논쟁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저는 AI 거품론은 매기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기론이요. 네, 시장에 이제 긴장감을 좀 주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AI를 투자하려고 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야, 이게 좀 거품이라는데 우리가 투자가 맞을까? 라고 다소 신중해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결국 AI 거품을 좀 작게 만들거나 아니면 또 뒤를 밀거나 할 수 매기 있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시장이 막 성숙 단계로 AI 시장이 성숙 단계로 들어서는 상태에서 AI 거품론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거품론도 여러 가지 또 논쟁이 있어요. 뭐 하드웨어 쪽이냐, 소프트웨어 쪽이냐, 플랫폼 쪽이냐, 아니면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논쟁들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결국 AI 생태계를 건강하게 저는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 생태계가 결국 주식시장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수장님 2026년 이 코스피 4천 시대를 지나서 어떤 한 해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증권사들의 2026년 전망치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대략 5,000에서 5,500포인트까지 국내 증권사들이 좀 바라보고 있어요. 네. 좀 많이 바라보는 데는 한 5,700, 맥쿼리는 한 6,000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그렇군요. 뭐 어쨌든 5,000에서 5,500 정도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내년도 영업이익이 대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한 250조 정도 되는데 네네. 내년에 한 400조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이 몇몇 증권사들의 공통된 수치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출 주도주들이 결국 또 주가를 이끌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이제 1,480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환율이 어떻게 빠르게 안정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결국 주식 시장이 내년도 활발한 랠리를 펼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도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재테크하신 분들이 보람 있게 한 해를 마감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궁금한 뉴스 살펴주신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동지였습니다. 6192님 정답 동지 보내주셨고요. 1313님 정답 동지, 올해는 애동지라고 한답니다. 애동지에는 집에서 팥죽을 쑤지 않는다는 설도 있다고 하네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애동지라는 말이 있군요.
이이영님 정답 동지. 나는 상도동에 사는 80대 주부입니다. 해마다 동지 되면 정성껏 팥죽을 끓여서 자식들하고 맛있게 먹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2406님 정답 동지. 동지에는 팥죽을 먹는데 지방에는 쌀을 넣고 옹심이로 만드는 팥죽은 안 먹는 곳도 있더라고요. 서울 살 때 흔히 먹던 음식이 울산이랑 정주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가 문자 당첨 여부, 중복 여부 확인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저는